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2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정원과 바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물은 병에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통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공기, 물 온도와 마찬가지로 이 통풍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겨울에 북서풍이 불어오는 것은 바람막이를 상록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서풍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무가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방풍 식재처럼 상록수를 식재해 주어서 다른 나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식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 주택 안의 통풍을 위해 남장은 낮고 건물이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금방 말하는 것과 좀 다르죠.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 안의 통풍을 위해 담장은 낮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건물과 멀리 있는 것이 더 식재하는 데는 훨씬 정원에서는 더 훨씬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임해전이 주로 직선으로 된 자, 지금 임해전 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제 안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통일신라 시대라고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유적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거 안압지와 포석정인데 그 중에 임해전 지원이 있고 무산 12봉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압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와지는데 그거를 제가 통으로 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 직각으로 돼 있는 직선으로 돼 있는 서쪽 이게 지금 이렇게 봅니다. 서쪽, 그 다음에 남북측 선상에 서쪽에 남북측 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연못내 돌을 쌓아 이쪽에 보면 무산 12봉이 있어요. 이렇게 무산 12봉이 있고 그 다음에 섬이 큰 섬, 중간 섬, 작은 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수구, 이쪽이 출수구, 이쪽은 반도의 모양, 이쪽은 해안가의 모양 이렇게 그림을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압지에 대해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이걸 그림으로 통으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안압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부용지는 창덕궁 후원에 있는 연못을 이야기합니다. 부용정, 부용지. 그 다음 포석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곡수고가 있는 유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향원지는 경복궁 후원의 맨 안쪽에 들어가면 향원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예쁜 육각형 정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치안교 나무로 만든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요. 제도에서 사용되는 물체의 중심선. 자, 선 문제 이거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계선, 절단선, 중심선을 표시하는 데 쓰는 선. 자, 실선은 외형선이나 단면선, 치수선. 사실 실선을 사용하는 게 제일 도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실선에는 근데 또 다시 나누면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허선에는 뭐 파선, 2점세선, 뭐 1점세선 이런 것이 있어요. 파선은 수문선. 만약에 파고라 안에 자, 이렇게 파고라 안이 있습니다. 파고라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위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벤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벤치를 그릴 때, 수문선을 그릴 때 이 파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점세선은 가상선. 실제 있는 선이 아니라 이거는 임의로 만든 선을 이야기할 때 2점세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중 설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면적 이야기할 때 체육공원은 10,000, 묘지공원은 100,000, 도시지역 근린공원은 여기도 100,000.
그 다음에 도보권이 있어요. 도보권 근린공원. 그거는 3만. 이거를 이제 이것도 뭐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규칙이고 법칙이고 뭐 규율이고 시행규칙이고 이런 것들은 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린공원은 도보권, 도시지역권, 그 다음에 광역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10,000, 10만, 뭐 100만 이렇게 다 순서대로 수치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면적은 광역권 근린공원이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외에는 10,000, 10만 이런 식으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표로 되어 있는 거를 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우리 조경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의미로는 이용자로 하여금 쾌적하고 안전한 곳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2번 보시면 급속한 공업화를 도모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된 도시를 조경으로 해서 자연과 여기 자연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을 도입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줘야 조경에 대한 목적이고 조경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뭐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조경이 이게 뭐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들어봤다면 아실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다음 6번. 자, 이 레크레이션 계획에 있어서 이거는 좀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어떤 행동 패턴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 무엇이냐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자원 접근 방법과 활동 접근 방법, 경제 접근 방법, 그 외에도 행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적 접근 방법도 있고요. 자, 자원 접근 방법은 말 그대로 자연 자원이 레크레이션을 사용할 때 그것이 있을 때 그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어디 이런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떠한 공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떠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공원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디의 목적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내가 설계를 할 것인가, 계획을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예를 들어 여기 1번 같이 자원 접근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되게 유명한 이미 뭐 이상한 폭포가 이렇게 있어요. 기안바위가 있고 이러면 이 자연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자원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이 있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활동 접근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참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이용을 했더라. 여기를 과거에 어떻게 이용을 했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사용했던 이용자들이 과거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거를 그대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활동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행태 접근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면 무엇을 상세하게 그 행동 패턴의 계획,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상세하게 파악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상세하게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모니터링이 설문조사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행태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거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접근 방법은 내가 이거를 이제 도심지에서 할 건지 아니면 뭐 어촌인지 뭐 농촌인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나 그 전반적인 지역 경제 기반이 어떻게냐에 따라 소비 패턴이 어떠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죠. 강원도나 이런 데는 자원이 이미 눈이 많이 오고 경사지가 많아서 자원 접근 방법으로 스키장을 만들기 딱 좋죠. 그러면 자원 접근 방법에 의한 스키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접근은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참가를 했어요.
뭐 용인 랜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다시 공원을 더 확장시켜서 한다거나 하는 게 요 활동 접근 방법이고, 행태는 모니터링, 주변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니즈,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공원을, 나는 모험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이런 걸 많이 원하더라, 그런 설문조사에 의해서 만드는 게 행태 접근.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도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놀이시설을 많이 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시골 쪽에 60대, 70대가 많이 사는 지역에 롯데월드를 만드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는 경제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할 때 그 주변 환경을 어떻게 접근해서 계획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7번. 조경을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별로 구분할 때 기능적으로 다른 분류.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을 위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스포츠라든지 여가, 유흥,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의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서적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통민가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거기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거를 여가를 할 수 있는, 노래방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런 걸로 분류를 할 때 다른 성격의 것은 전통민가가 되겠죠. 자, 다음은 8번. 자유로운 선이나 재료를 써서 자연 그대로의 경관 또는 그것에 가까운 것이 생기도록 조성하는 정원 양식. 이게 이제 우리 19세기 정형식 정원에서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으로 인해 바뀌어지는 양식을 우리 전원 풍경식,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 풍경식이 자연 풍경식, 전원 풍경식 다 연결성 있는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정형식하고 그거에 반대돼서 자연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혹은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풍경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 자연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풍경식, 자연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9번. 식재, 포장, 계단, 분수 등과 같이 한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료, 수목들을 선정해 기능적이고 미적인 3차원 공간을 구체적으로 창조하는 데 필요한 초점을 두어 발전시키는 것은, 자, 이런 거는 이제 평가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평가는 조사 분석한 것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만들 때 하는 거고, 단지 계획이나 조경 계획은 평가 이후에 이제 계획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걸 이제 설계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창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창조. 사실 평가나 계획 같은 조사 분석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다고 보신다 그러면, 설계는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창조적인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의성과 예술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10번. 형광등 아래 물건을 고를 때 외부로 나가면 어떤 색으로 보일까 망설이게 됩니다. 이처럼 조명, 광에 의해 물체의 색깔을 결정지기, 광원의 성질을. 자, 지금 이제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옷을 사러 가면 제일 그렇습니다. 옷을 사러 가서 그 매장에서 옷을 입어봤을 때랑 태양빛에서 봤을 때랑 내가 집에 가서 봤을 때 색깔이 왠지 내가 그때 입어봤을 때랑 좀 다르다. 매장에서 입어보면 무조건 이뻐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핏이 아니고 그 색깔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광원에서, 그러니까 조명의 종류를 우리 이제 조명에 따른 그걸 광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따라 물체색이 달라집니다. 형광등에서 보는 것과 태양광에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백열등에서 보는 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성질을 우리는 연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씩 문제에 나오는데요. 이 색수능이라는 얘기인데,
이 연색성 때문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데 그 차이를 적게 하기 위해 눈이 이 조리개라고 그러죠. 이게 눈이 커졌다,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우리가 색수능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문제에 아마 명수능, 뭐 암수능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 색깔을 빨리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조리개가 자동적으로 우리 바뀌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을 100% 믿을 수 없다. 내 자신의 눈을. 이거는,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11번 골프 코스 중 출발 지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이제 1회 때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 T 그린 T와 그린 사이의 페어웨이 주변을 러프 이렇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린은 도착, T는 출발, 페어웨이는 그린과 T 사이, 러프는 페어웨이 주변의 수목과 거친 잔디밭을. 이게 보면은 골프장, 잔디 이야기 나오면 이 코스의 명칭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훨씬 이롭다. 골프 쳐보신 분들은 당연히 더 외우기 편하시겠지만 이게 또 아직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된 걸 우리는 한 홀이라고 얘기하고 골프장은 이 홀이 18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18홀을 도는데 몇 번 쳐서 이 홀컵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몇 타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번 만에 들어가게 했느냐. 자, 다음은 12번 스페인 정원. 스페인 정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파티오 이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중앙 정원, 그래서 우리가 중정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분수나 색채 타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정식이 발달한 이유가 스페인이 굉장히 낮에 덥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낮에 한낮에 점심 휴식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씩 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정원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아미산 후원 교태전의 굴뚝에 장식된 문양이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태전이라는 곳은 누가 묵는 곳입니까? 이게 중전이 묵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왕비죠. 왕비가 묵는 곳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전부터 왕비는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아무래도 그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차후를 다음 미래를 생산해내는 개념이라고 우리 보통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중전이 사는 곳 그러면 다산을 기원했을 거다. 아이를 많이 낳는 거를 기원했을 거다.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거 부귀영화, 다산,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장수를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문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십장생이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 요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걸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4번. 로마의 정원. 이것도 이제 예전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도 드문드문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보면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나누어 봅시다. 자, 입구예요. 대문, 현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트리움입니다. 아트리움. 여기는 페레스틸리움. 여기는 지스터스 봅니다. 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제1중정인 아트리움이 있습니다. 아트리움에는
여기 양쪽에 응접실이 있어가지고요. 응접실이 있어서 여기 조그만 정원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빗물바지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천창이 뚫려 있어서 뚫릴 수 있는, 그래서 인플루비움과 컴플루비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물이 떨어지니까, 바닥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창과 빗물바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겉에가 어떻게 돼요? 그냥 흙이면은 막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이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방 여기 응접실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접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사용한다기보다는 공적인 기능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해서 사적인 기능을 가진 제2중정인 페르스틸리움은 여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 각 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식이고 기둥이 이렇게 쭉 돼 있는 12식, 그 다음에 포장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 흙에 여기 동상 같은 거를 세워서 분수나 동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식재대에서 요걸 정원을 즐기는, 가족들끼리 즐기는 곳이 페르스틸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스터스는 맨 뒤에 있는 후정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더 작았을 거예요. 더 작았는데 어쨌든 후정이고요. 여기는 보통 뭐 과수나 채소 같은 것들을 키우는, 우리 말하자면 뒤에 텃밭 개념 같이 뒤쪽에다가 그렇게 키운 곳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고라는 요거는 뭐 광장의 명칭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요것도 요 위치랑 그 각 중정의 이름보다는 그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공적 기능이고 여기는 사적 기능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괴석이라고도 불리는 태호석의 특징적인 정원 요소로 사용된 나라는, 자, 우리 태호석 하면 중국, 송나라. 이거는 그냥 우리 뭐 딱 세트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세산원이라 그래가지고 당나라 송나라 휘종이 자기 아들 세자를 보려고 태호석으로 석가산을 꾸몄어요. 만세산원을. 그랬더니 아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해서 기원을 하면 뭐가 또 되나 보네? 이러면서 이제 유행이 된 거고, 이 또 왕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갖고 뭔가 공을 들이면 되는구나. 그리고 해보니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행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괴석, 태호석, 송나라, 만세산원 딱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 접착제로 사용되는 수지 중 접착력이 제일 우수한 것은 에폭시입니다. 다른 것도 다 접착제로 쓴다 그랬어요. 제가 플라스틱 합성수지 얘기할 때, 얘는 가볍고, 뭐 튼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접착제로도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게 에폭시입니다. 금속이나 항공기지에 접착제로 사용한다 그러면, 왠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에폭시 수지가 가장 우수하다. 이 중에서. 자, 뭐 다른 것도 멜라닌 수지 내열성 좋고요. 요소는 조금 살짝 애매합니다. 약해요. 그 대신 뭐 조금 싸니까 쓰는 거고, 얘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게 가장 우수하다. 이거 당연히 비싸겠지만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어쨌든 얘가 제일 우수하다. 페놀 수지도 접착제로 쓰지만 목재 접착제로 쓴다 그러면 접착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렇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목재 접착제 중에 접착력이 우수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페놀 수지가 제일 좋은 걸로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뒤에 가면 악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옛날 전통 방식으로 목재 제작할 때, 가구 제작할 때 악교를 썼거든요. 그거 순서대로 하면 또 페놀이 목재 접착제에서는 접착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 한여름에 뿌리분을 크게 하고 잎을 모조리 따낸 후 이식하면 쉽게 활착할 수 있는 나무를, 원래는 한여름에 이식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여름에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식이 잘 되는 나무를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한여름이니까 잎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잎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잎을 따낸다는 말이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잎을 따내고서라도 이식을 한다면 이왕이면 이식이 쉬운 수종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단풍나무가 가장 이식하기가 좋더라.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요, 이식이 한여름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죠. 근데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잎을 따내거나 낙엽수유 같은 경우 잎을 따내고 아니면은 분 크기를 크게 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네. 자, 다음은 18번. 시멘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멘트. 조기 강도가 크다. 조기 강도. 우리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에서는 조강 포틀랜드가 있었어요. 그럼 조강 포틀랜드가 있을 수 근데 예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강 포틀랜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하열이 크다. 그러면 우리 중용열 시멘트 쓰잖아요. 그쵸? 중용열. 근데 여기에 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에요. 자, 한중 콘크리트는 여기 보면은 한중 콘크리트에 적합하다 그랬어요. 적합하다. 4도 이하에 사용하는 걸 우리는 한중 콘크리트, 겨울철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뭐 거기에 사용하는 거래요. 그러면 뭘까? 일단은 실리카, 플라이애쉬, 포졸란 이거는 이 세 가지는 혼합 시멘트입니다. 혼합 시멘트. 혼합 시멘트에는 그 외에도 고로 시멘트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혼합 시멘트의 특징은 뭐냐면 조기 강도는 약하나 후기로 갈수록 강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세 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쵸? 이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시멘트는 뭐냐? 조기 강도가 크다. 특히 재령 1일 만에 그 강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 특수 시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시멘트다. 우리는 시멘트의 특성을 각각 좀 뭐 하나씩 알아야 되는 경우 많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각각의 포틀랜드, 이 조강 포틀랜드, 중용열 혹은 혼합 시멘트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문제 푸는데 쉽겠죠. 자, 다음은 19번. 지피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않는 거. 자, 금목서죠. 금목서는 우리 우리 수목감별 하는데 표준 목록에도 있는 나무입니다. 얘는 노란 꽃이 10월에 펴요. 10월쯤에.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관목인데 키가 사람 키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작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좀 크는 편이에요. 관목치고는 꽤 3, 4m까지 크는 편입니다. 어쨌든 인동동굴은 만경목이고요. 송악은 우리 1회차 때 설명을 드렸지만 목본성을 가진 덩굴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맹문동은 지피식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큰 나무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피식물이 맹문동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아마 맹문동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주색 꽃이 피는 지피식물입니다. 다음 20번. 흰색 계열의 작은 꽃은 5, 6월에 피고 가을에 붉은 계통의 단풍, 음지사면의 식재.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5, 6월에 꽃이 핀다 그랬어요. 일단 얘는 아닌 거 확실해요. 왜? 얘네는 이른 봄에 3, 4월에 핍니다. 3, 4월 이전에 다 펴요. 끝나요. 족제비살이는 잘 모르겠죠. 족제비살이는 잘 모르겠지만 흰색 꽃은 아닙니다. 우리가 쌀의 종류가 약간 보랏빛 꽃이 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거의 여름에 5, 6월 달에 핍니다. 하지만 일단 흰 꽃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얘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음지사면에 식재한대요. 이 국수나무가 보면은 산 초입에 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흰꽃이라 그래서 많이 애매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국수나무를 노란 꽃으로 인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노란빛이 나는 흰꽃으로 우리 분류합니다.
근데 황색꽃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도 이 국수나무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의 다 흰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음지사면, 그 다음에 산의 초입 부분, 그런데 많이 피어있는, 식재되어 있는 게 국수나무입니다. 실제 여러분 산에 가시면 국수나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국수나무인지 모를 뿐이죠. 네. 한번 찾아보시면, 등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국수나무를 쉽게, 흔히 지나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상록침엽. 상록이면서 침엽. 우리 상록침엽은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전나무가 대표적이죠. 우리 소나무, 전나무, 향나무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상록침엽입니다. 자, 메타세콰이어하고 일본 잎갈은요, 낙엽침엽이고요. 맞죠? 이 낙엽침엽이 잘 없어요. 지금 나와져 있는 요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상 분류할 때 상록침엽이 제일 많죠. 금방 얘기한 전나무, 소나무 종류 다 소나무 종류, 그 다음에 향나무 종류, 그 다음에 낙엽침엽은 요거밖에 없어요. 나구송하고. 그러니까 낙엽침엽은 외울 게 이거밖에 없어요. 더 예시를 들 수가 있는 게 없어서 낙엽침엽은 이거는 웬만하면 문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으면 우리가 외우기가 어렵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낙엽침엽의 경우는 지금 낙엽송, 메타세콰이어, 나구송, 은행나무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낙엽침엽수는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번. 표면이 거칠고 투수율이 크므로 연기나 공기 환기통으로 사용하는 표면이 거칠다, 투수율이 크다. 다시 말하면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관, 도관, 토기, 테라코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토관 같은 경우는 강관은 당연히 이건 철로 만든 거고 금속재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콘크리트 관은 환기통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연기가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코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장식용 점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토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공기의 환기통이나 우리 굴뚝 있죠. 굴뚝. 옛날에 굴뚝. 이 토관은 굴뚝으로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자, 다음 23번. 목재, 심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목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이테가 이렇게 있고 이 안쪽을 우리는 심재, 여기를 우리는 변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변재는 여기에 물관체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물러요. 무르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두리에 있어갖고 애가 물러 터졌어.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자, 변재보다 신축이 작다. 자, 변재보다 단단하다. 심재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어요. 자, 변재보다 단단하다. 심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이 큰 게 아니라 작다가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변재, 심재 이야기할 때 뭐는 뭐보다 이렇게 할 때 문제 잘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뭐뭐보다 이게 이게 더 단단하고 얘가 더 무른 건 아는데 이거보다 무르다, 저거보다 무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혼돈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아는 문제 틀려요. 알고 있지만 틀리는 경우. 이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는 뜻입니다. 절대 쉬운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쉬운 문제를 한 번 더 읽어서 확실하게 맞추는 게 합격의 길입니다. 24번. 가을의 노란 단풍. 우리 단풍 얘기 많이 했어요. 단풍 얘기. 자, 아까 1회차 때 설명을 아마 들으셨을 건데, 1회차 때 제가 음수 외우면서 음주 전후에 눈비가 독있다, 주 8회만 먹어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단풍, 니네 고참은 맨악투리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첫 글자만 외워봅시다. 너네 고참이 맨악투리래. 이렇게. 그럼 뒤에 거는 못 외우더라. 니네 고참까지는 외울 수 있겠죠. 니네 고참. 그러면 느티나무, 내군도, 고로쇠, 참나무 종류는 노란 단풍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노란 단풍, 붉은 단풍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북나무, 담쟁이, 화살나무는 붉은 단풍의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자, 다음 25번. 단풍나무과의 수종이 아닌 것은? 좀 전에 얘기했는 거랑 연결되어져요. 신나무, 복자기, 고로쇠는 대표적인 단풍나무과입니다. 이 나무는 아니죠. 이 나무, 저 나무, 뭐 그 나무 할 때 이 나무가 아니라 진짜 나무 이름입니다. 자, 다음 26번. 여러 해살이 화초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 해살이 화초는 국화나 제라늄, 데이지, 베고니아 이런 것들이 여러 해살입니다. 금오차나 맨드라미, 금자나 우리 셀비어, 뭐 봉선화, 분꽃,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화단에서 많이 봤던 꽃들 있죠? 그런 게 대부분 한해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해살이를 간혹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 난 한 번밖에 안 폈는데 얘네들 계속 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는 걔네들이 그 종자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 종자로 인해서 발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 해살이와 한해살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해살이는요, 가을, 겨울이 되면 지상부, 지하부가 모두 고사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 해살이는 지상부는 고사하지만 지하부는 살아남아요. 지하부는 살아서 다음에 더 싹이 나는 게 여러 해살이고, 한해살이는 지상부, 지하부 모두 고사하나 종자로 인해서 번식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대신 한해살이는 그만큼 종자 번식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봉선화 한 번 심으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나던데 그거 그럼 여러 해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한해살이는 지상부, 지하부, 가을, 겨울이 되면 모두 고사하는 게 한해살입니다. 만약에 봉선화가 만약에 시들었다 죽었다 겨울에 보면은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한해살이에요. 27번. 한지형 잔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잔디 이야기 나오면 한지형, 난지형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한지형은 우리 서양 잔디를 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아니에요. 영어예요. 그 다음에 난지형 잔디는 대부분 한국 잔디고 요것만 서양 잔디 중에 요것만 한 난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우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걸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 된 거 서양 잔디 얘네들은 한지에서 왔잖아요. 타지에서 왔잖아요. 그쵸? 그래요. 한지형은 서양 잔디, 난지형은 대부분 한국 잔디와 서양 잔디 중 버뮤다 그래스만 난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서늘한 걸 좋아하는 거, 얘는 더운 걸 좋아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은 버뮤다 그래스죠. 아, 간혹 이제 제가 이제 잔디 설명할 때 보면은 조이지아 그라스 이렇게 나와요. 그레스류. 자, 그러면 왠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서양 잔디인가? 하지만 한국 잔디의 학명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잔디의 학명이에요. 조이지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어, 뭐 Z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나오더라도 조이시아 혹은 한글로 조이시아 하면 이거 양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잔디의 학명이니까 이걸 혹시나 혼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 한국 잔디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함정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거는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8번. 시멘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포틀랜드 시멘트에는 보통 포틀랜드, 조광 포틀랜드, 중형열 포틀랜드, 백색 포틀랜드 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시멘트의 제조 방법은 건식법, 습식법, 반습식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재료들끼리 물 섞지 않고 먼저 섞는 건식법. 거기에다가
물을 넣고 축축하게 해갖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카 성분이 많아서 수화율이 작고 내구성이 좋아 댐과 같은 메시브한 것은 뭐다? 혼합 시멘트다. 그런데 여기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그랬어요. 내황산염, 앞에 내자가 들어가면 황산염을 막아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산이 뭐냐면, 이런 염이 들어가니까 뭐냐면, 그 우리 짠 거 있죠, 짠맛. 그러니까 바닷모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철근이 부식하잖아요. 그래서 그 철근 부식이나 이런 바닷물이 들어간, 염분이 살짝 들어간 그 골재들 때문에 철근이 부식되는 걸 막아주는, 그게 내황산염 포틀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얘기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혼합 시멘트가 맞고, 내황산염은 뭐다? 염분 성분이 들어있는 거에 철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멘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백색점토와 석회석을 원료로 하고 소석 연료는 중류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시멘트가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다. 이렇대요. 근데 백색 포틀랜드는 우리가 그걸로 많이 쓰죠. 미장용으로 많이 쓰는 거, 그 포틀랜드 시멘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 비파괴 검사. 이게 할 수 없는 거. 비파괴 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사후 안전평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얼마나 좋은지 강도를 테스트하는데, 얘를 부셔봐야 강도가 얼마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파괴해서 검사하는 거고, 비파괴는 이 상태 그대로 레이저나 이런 걸 쏴서 이의 강도를 알아보는 게 비파괴 검사입니다. 그럴 때 배합비는 비파괴 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콘크리트 배합비 1대 3대 6 혹은 1대 2대 4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이거는 묵은,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배합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합할 때 아는 거잖아요. 알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자, 30번. 콘크리트의 층압. 자, 이게 층압이라는 게 뭐냐면 옆에서 받아지는 압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층압이라는 거는 거푸집에서 생기는 거예요. 콘크리트 층압이라는 건 거푸집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콘크리트를 붓죠. 그러면 막 빨리 부어. 그럼 어때요? 압력이. 얘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타설 속도가 빠르면 혹은 얘가 높이가 높을수록,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그쵸? 그 다음에 슬럼프가 커진다는 거는 얘는 반죽 질기가 질어질수록이에요. 얘가 뗀뗀하면 옆으로 퍼지는 게 덜하죠. 얘가 묽으면 옆으로 더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럼프 값이 커질수록 옆에서 받는 층압이 발생이 더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자, 수평 받는 이 압력, 수직으로 받는 압력, 어떤 게 더 압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수평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거푸집도 옆에서 받는 층압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층압이라고 하니까 뭐가 거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얇은 도화지 같은 거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부었다고 생각해봐. 요만한 거에. 조금 부으면 이 압력이 별로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길게 한다는데 밀가루가 그럼 옆으로 불룩해지겠죠. 빨리 많이 갑자기 확 붓는 거랑 조금씩 굳으면서 붓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뗀뗀한 거랑 진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아, 층압이 뭐구나. 그런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온도 있죠. 온도. 그 다음에 다지기. 이거에 따라서도 층압이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철근 양이 적으면
철근이 만약에 여기 막 배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추갑이 당연히 덜 발생하죠. 그러니까 철근이 적으면 압력이 더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갑에 대한 문제 이제는 좀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1번. 포틀랜드 시멘트를 제조할 때 석고를 첨가하는 것은 석고, 음결지연입니다. 자, 급격한 응결을 조정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레미콘 차 아시죠? 레디믹스 콘크리트 차. 레미콘을 이동을 하는데 이게 1시간, 한두 시간 만에 굳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돌아가도. 그런데 만약에 이동거리가 길 수 있잖아요. 이동거리가 멀수록. 이럴 때 응결지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름은 빨리 굳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응결지연을 목적으로 석고를 첨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2번. 열가소성. 자, 열가소성이라는 것은 열을 가했을 때 모양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우리 염화 비닐이나 뭐 PVC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열가소성 수지인데 얘네들은 축합 반응이 아니고 중합 반응에 의한 고분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중합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두 분자가 결합하는 반응으로, 자,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합성수지가 분자가 막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얘랑 이렇게 붙어서 여러 개의 기호가 붙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란 얘기입니다. 이게 물 한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두 분자가 붙고 뭐 하여튼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어떤 분자가 있는데 여기랑 뭐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합성수지가 되는 걸 우리가 뭐 축합 반응이니 뭐 중합 반응이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깊이 있긴 아니라도 어쨌든 열가소성 수지는 중합 반응이랍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열가소성 수지는 염화비닐이나 PVC 이런 것들이 있다. 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33번. 화성암의 일종으로 돌 색깔은 흰색 또는 담회색.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대요. 단단한 겁니다. 아까 우리 경석 배우셨을 건데 1회차 때 경석 단단한 화강암. 대표적인 화강암. 얘는 중경석이라고 그랬고요. 사암이나 석회암 얘네들은요, 연석에 속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돌 색깔도 흰색이나 담회색인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나라가 이 화강암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많기 때문이에요. 튼튼하기도 하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게 이 화강암입니다. 특징적인 거, 석회암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석회암. 층으로 이뤄진 게 전파암. 실제 응해암은 열에 강한 게 강점이에요. 가볍기도 하고 한데 석축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응해암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가, 뭐 혹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뭐 비중이 크냐 작으냐, 이게 단단한 돌이냐 약간 무른 돌이냐 이런 것도 같이, 압축 강도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공해에 대한 저항성은 강하나 맹하력이 약한. 자, 공해에 대한 저항성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맹하력이 약한 걸 물어봤습니다. 여기 맹하력이 약한 수종은 나구송, 히말라야 시다, 개나리, 뭐 호랑가시나 꽝꽝나무 등이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공해의 저항성은 강한 것은 이팝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팝나무가 가로수로도 약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이팝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수성 페인트 칠의 공정에 관한 순서가 바른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는 초벌, 재벌, 정벌. 자, 페인트는 3회 칠한다. 적어도 2회 이상 칠합니다. 무조건. 페인트를 한 번 칠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런데 순서가 바탕 만들기입니다.
바닥 만들기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하다못해 본드를 붙여도 바닥면을 깨끗하게 하거나 닦거나 말리거나 하는 거 있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벌칠을 하고 이제 뭐 금간곳이 아니라 갈라진 곳에 그 홈을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다 메워주고 나서 연마 작업 후에 재벌칠, 정벌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6번. 그의 자란 가지에서 꽃눈이 분화해 그의 개화하는 2, 3년대 가지 등의 깊이 전정해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개화 습성이 있는데 식물마다 당년가지에서 개화하는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2년생 가지에서 개화하는 나무가 있고 3년생 가지에서 개화하는 나무가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이제 외우기가 어려워요. 어렵겠죠, 당연히. 자,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숫자 적은 거. 3년지에 가지에서 개화하는 나무는 유실수 생각하시면 돼요. 과수원에. 사과나무, 배나무. 특이하게 명자가 있어요. 얘도 배 열매처럼 이만한 게 열려요. 유실수 생각하면 돼요.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당년가지 개화하는 것들 보면 꽃이 크고 화려한 것들입니다. 자, 장미, 무궁화 다 여름에 피는 꽃이죠. 그러니까 6월 이후 개화. 자, 새로 난 가지에서 그해 꽃이 핀다. 그러려면 3월 달에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려면 6월 이후에 개화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화 시기를 알면 이것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다 6월 이후에, 5, 6월 달 이후에 다 꽃이 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2년생 가지는 그 외의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년가지에 피는 꽃, 당년가지에 개화하는 습성을 가진 거, 배롱나무. 요것도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37번. 이것도 1회차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방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방서는 도면에서 보여질 수 없는 거, 재료라든지 시공 방법을 글로써 서술한 거를 우리 시방서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설계도서에 빠지지 않는 게 시방서예요. 그래서 시방서, 우리 뭐 내역서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38번. 오리나무 갈색무늬병을 우리 갈반병이라고 하는데 그 전반에 대한 설명, 전반은 옮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옮기는 거. 우리가 보통 병원균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자, 병원균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 생기면 발병해요. 이 세 가지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제거해서 이 병원균이 발병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병원균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계속 옮기죠. 계속 옮겨요. 병원균이 감염이 되면 발병하고 이 병원균 자체가 전염을 시킵니다. 전염을 시켜서 얘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나타나지 않은 게 그러다가 다시 병원균이 또 감염시키고 발병하고 전염되고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걸 전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잘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전반의 되는 그 방법이 곤충이나 소동물, 이제 뭐 매개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개충에 의해서 되는 거, 물에 의해서, 뭐 바람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종자 표면에 부착해서 전변되는 거는 이 경우는 해당 사항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매개충에 의한 병 이거죠. 오동나무, 광릉 뭐 이런 거. 빗자루병이나 모자이크병 같은 경우는 매개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향나무 적성병이나 이런 것들은 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잣나무 털록병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자, 1000세제곱미터를 굴착하면 얘가 흐트러지면, 자, L이라고 얘기하는 게 흐트러진 겁니다. 그
그 다음에 C라고 얘기하는 게 다져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 상태는 1이에요. 자연 상태는 1이면 흐트러진 상태는 1보다 크고 다져진 상태는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다져진 상태가 0.9고 흐트러진 상태가 1.2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 있어요. 그게 1이에요. 자연 상태. 내가 얘를 흙을 푸면 여기가 부피가 늘어나요. 지금 이거는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난다. 근데 그냥 자연 상태가 요만큼인데 얘를 다지면 얘가 쑥 들어가죠. 다져진 상태는 그러니까 1보다 작아진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땅을 구착했기 때문에 흐트러졌죠. 그래서 토양 변화율, 흐트러진 상태의 변화율을 곱하면 부피는 이렇게 된다. 이게 왜 필요할까? 자, 보세요. 내가 이제 그 땅을 터파기를 해서 이 흙을 반출할 거예요. 반출할 건데 트럭을 불러야 돼요. 트럭을 몇 차 불러야 될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얘를 가로 세로 두께를 생각해 보니까 얘가 1이더라. 지금 이제 1000이에요. 1000세제곱미터더라. 그런데 얘를 굴착을 하면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250이라는 게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10차를 부르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0이라는 게 더 늘어나면 내가 지금 2.5대를 더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출할 때 그 수량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흐트러진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뭐, 우리가 현장에서 일 안 할 것 같으면 이거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땅에, 뭐 이게 집안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흙을 덜어내든 아니면 흙을 갖고 와서 이걸 골라가지고 다지든 뭔가 작업을 할 때 내가 생각했던 양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토양이 흐트러진 상태는 부피가 크고 다지면 이게 작아진다는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40번. 병해와 방제 방법이 맞는 것은, 자, 빗자루병은 매개충을 제거하는 게 먼저예요. 배수구 설치가 아니고. 빗자루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파이토플라즈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개충에 의해서 전반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개충을 제거해 주는 게 먼저죠. 배수구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노병 같은 경우에는 중간기주인 뱀고사리를 제거해 주면 좋고요. 흰가루병의 경우에는 여기 얘는 잘못된 거예요. 얘가 지금 흰가루병은 병이잖아요. 병. 그러면 살균제를 해야지. 얘는 살충제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41번. 일반적으로 대형나무 및 경관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 와이어 로프를 세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고리를 걸어서 요렇게 당겨서 지면에다가 묻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어요? 이거 와이어 로프를 당겨서 맸다 해서 당김줄형입니다. 보통 산발이형은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 많이 사용하고요. 매몰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지상에선 보이지 않는 게 매몰형입니다. 연결형은 군식했을 때 나무끼리 연결하는 거 있죠? 그게 연결형이죠. 자, 42번. 인공적인 수영을 만드는데 적합한 수종이 아닌 것은? 벚나무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벚나무는 전정 안 해요. 왜? 부우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꽃을 많이 감상할 거니까요. 왜냐하면 벚나무를 우리가 식재하는 이유는 벚꽃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벚나무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꽝꽝나무나 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형상수라든지 그런 거 만들기 때문에 인공수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43번. 암거배수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암거배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수를 이야기할 때 표면 배수, 그 다음에 지하층 배수가 있어요. 표면 배수를 우리는 명거 배수라고 얘기하고 얘를 암거 배수라고 얘기합니다. 왜는 밖에 있으니까 명, 얘는 안에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암입니다. 자, 강우시 표면에 떨어지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시설. 자, 얘는 빗물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빗물바지. 당연히 표면 배수죠. 지하수를 이용하기 시설, 이거는 배수하고 상관없어요.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돌이나 관을 땅에 수직으로 뚫어 기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이렇게 묻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목보호 관리할 때 유공관을 심어주는 게 있어요. 50cm 길이로 잘라서 이걸 수직으로 묻어주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합니다. 근데 이거는 암거배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통기성을 좋게 해주거나 다밥을 방지하거나 이런 노거수들한테 시행하는 수목보호 할 때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거는 또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44번. 벽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자, 봅시다. 물바지가 있고요. 벽체가 있고요. 물이 나오는 토수구가 있겠죠. 이게 다예요. 이게 수반, 토수구, 이게 벽체. 이게 벽천입니다. 그래서 벽천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독일에서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45번. 일반적으로 돌쌓기 시공상 유의할 점으로 틀린 것은 자, 줄눈 두께는 9에서 12mm 이거까지는 맞아요. 보통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통줄눈이 되도록 한다? 자, 돌을 쌓으려면 자, 이렇게 돌을 쌓았다고 봅시다. 이렇게 쌓여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쌓는 거를 우리는 바른 층 쌓기, 켜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요만큼만 합시다. 이거를 우리는 줄눈이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사이로 지나가죠. 왜냐하면 힘을 나누어서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줄눈이 되지 않고요. 이걸 통줄눈은 우리가 십자줄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지그재그로 할 수 있도록 혹은 골쌓기 하죠. 얘는 골쌓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돌쌓기 공사를 할 때 켜쌓기나 골쌓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통줄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중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통줄눈을 하게 되면은 하중을 분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중 분산 때문에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골쌓기의 경우는 얘가 중간에 하나가 빠져도 이게 무너질 염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석축이나 옹벽 쌓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골쌓기를 하고, 이거는 담장 쌓기 할 때는 켜쌓기를 한다. 우리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잔디의 생육 상태가 쇠약하고 잎이 누렇다. 이거는 지금 달리 말하면 그냥 질소 성분이 적을 때의 특징입니다. 모자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인 요소를 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잎이 누렇다, 황변한다, 생육이 쇠약하다. 이거는 질소 비료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증상. 그러니까 요소 비료, 질소질 비료인 요소 비료를 살포한다. 자, 47번. 자, 요거
N입니다. N.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필수 원소 중 다량 원소가 아닌 것은. 자, 다량 원소는 NPK, 칼슘, 황, 마그네슘.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CHO까지 외웁니다. CHO, 그 다음에 쉽게 NPK. 이거는 공기 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많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로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카마스 이렇게 외웁니다. 카마스. 칼슘, 마그네슘, 황산. 이렇게. 그래서 이 9가지가 다량 원소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미량 원소입니다. 자, 우리가 다량 원소, 미량 원소 뭐가 좋은 거, 뭐가 나쁜 게 아니고요. 얘는 식물체 내에 그 함유되어 있는 게 0.1g 이상 함유된 거.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원소라 해서 다량 원소인 거고요. 미량 원소는 0.1g이 안 돼요. 진짜 0.001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량 원소 때문에 식물 생육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겁니다. 단지 얘가 용량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다량 원소가 아닌 것은 철 4번이죠. 48번. 일반적으로 수목에 뿌리 돌림할 때 분해 크기는 보통 4배에서 6배입니다. 얘는 너무 작고요. 얘는 너무 큽니다. 보통 우리가 뿌리 돌림할 때 분 크기는 4배에서 6배 혹은 5배 정도 하기도 합니다. 자, 49번. 일반적인 가로수, 식재 수종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적합한 것은, 자, 3번 보시면 둥근 형태로 다듬어진 작은 수종. 자, 우리가 낙엽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변에 있는 가로수, 우리 은행나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키 큽니다. 그 다음에 그늘지죠. 그쵸? 그 다음에 낙엽이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거기에 가로수라고 하니까 길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에 강해야겠죠. 그 다음에 공해에도 강해야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수로 쓰는 것들이 HB로 쓰는 이유가 직간의 높이가 2에서 2.3. 그러니까 쭉 뻗은 나무라는 얘기죠. 쭉 뻗은 나무들은 보통 HB로 규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같이 이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번. 가뭄에 잔디보다 강하며 토양산도는 영향이 적어 잔디밭에 발생되는 잡초. 일단은 어쨌든 잔디 발생하는 잡초예요. 그 중에 쑥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 가뭄이에요. 건조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잔디보다 더 강하대요. 어쨌든 건조에 강한 거. 매작이나 버풀이나 마디꽃은 다 습한 지역에 사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잔디밭의 잡초로 발행이나 개비름, 광대나물,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크로바 이런 것들이 잔디밭의 잡초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매작이, 버풀, 마디꽃을 잘 모르니까 그쵸? 근데 일단 요거 플러스 클로버 이렇게 기억하시면 특히 클로버. 자, 다음 51번. 파고라 설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접근성은 있지만 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고라를 설치할 때 가운데다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가운데 설치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보행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가운데 설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은 있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높이에 비해 넓이가 약간 넓게 축장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표시를 하죠. 지붕 안쪽으로. 보통. 넓이를 특히나 더 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높이는 3m가
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파고라는 그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더럽고 너무 외진 곳도 피하는 것이 좋죠. 52번 지주목. 아까 지주목 잠깐 나왔을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행이 많은 곳에는 삼각이나 사각. 보통 사각지주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로수에. 자, 가로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보행로잖아요. 보도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가로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각지주. 다시 말하면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사각지주를 설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산발이형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 차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통행이 많지 않은 곳. 하지만 이게 효과는 제일 좋긴 해요. 설치하기도 편하고 해서 공원에 많이 설치하는 게 산발입니다. 하지만 통행이 많은 곳은 공간 차지를 하니까 되도록이면 사각지주가 적합하겠다. 53번. 봄에 꽃이 피는 진달래 등 꽃나무류 전정 시기. 아까 제가 이제 전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낙엽수, 그 다음에 상록활엽수, 상록침엽수의 전정 시기를 이야기할 때 낙엽, 팔엽의 경우는 대부분 휴명기, 낙엽이 지고 수액 유동 전에 하는 게 좋다 그랬고 상록활엽수의 경우는 봄, 가을, 그러니까 5, 6월이나 9, 10월 혹은 장마철에 하면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화목류의 전정 시기는 꽃이 진 후 혹은 낙화 후.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낙화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꽃이 진 후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화아분화라는 게 있어요. 화아분화라는 말 그대로 꽃눈입니다. 꽃눈이 막 생성되는 거예요. 화아분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목류의 경우는 꽃이 진 후에 몇 달 뒤에 화아분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화아분화가 일어나고 나서 가지 끝에 화아분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자르면 꽃이 어떻게 돼요? 안 댕기는 거죠.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산울타리의 경우 잎만 자르는 거는 뭐 측어가 발생되고 격가지가 발생되고 빵빵하니까 산울타리의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화목류는 우리가 꽃을 감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꽃눈이 생성된 가지를 잘라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게 화분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화분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꽃눈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화분화 시점을 꽃이 지고 난 이후에 되기 때문에 한 서너 달 이후에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꽃인 직후에 바로 하시는 것이 다음에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4번. 조경공사에서 이식적기가 아닐 때 식재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뿌리분을 작게 만든다. 자, 우리가 뿌리분은 근원직경의 4배에서 6배로 크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크게 만들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만들면 이동이 불편하고 구덩이를 크게 파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라서 적게 하는 거지 최대한 이게 제일 적절하다는 거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작으면은 당연히 활착이 더 늦어지고 훨씬 안 좋죠. 어느 때든 이식 적기든 아니든 간에. 근데 특히나 적기가 아닐 때는 뿌리분을 그래서 제가 아까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잎을 솎아주든 아니면 뿌리분을 크게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뿌리 활착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뿌리분을 작게 만드는 거는 잘못된 거다. 55번. 소나무 재선충이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은, 자, 소나무 재선충도 아까 빗자루병처럼 매개충에 의해서 전반이 됩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는 이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 혹은 북방수염 하늘소가 매개충이 돼서 이 매개충을 없애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늘소를 다 없애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너무 나쁜 또 해충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솔새라는 게 있습니다. 새가 하늘소를 잡아먹거나 뭐 하여튼 그런 해충들을 좀
감별해주기 때문에, 없애주기 때문에 천적을 키우는 게 좋지, 얘 죽이겠다고 다른 벌레까지 다 죽이면 익충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애매해집니다. 어쨌든 이 소나무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에 의해서 전반된다. 56번. 일반적으로 20개 걸음을 주는 요령으로 맞는 것은 자, 지금 밑걸음은 늦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준다. 다시 말하면 밑걸음, 우리가 이거를 기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있죠. 기비라고 얘기하는데, 밑걸음은 우리는 유기질비료를 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휴면기에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낙엽진 후에 요때 1년량의 70%를 이때 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효력이 빠른 걸음은 3월에 싹이 틀 때, 꽃이 졌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무기질비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간선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는 지효성이기 때문에 말이 다 다른 겁니다. 57번. 수목을 전정한 뒤 수분 증발 및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서 칠하는 도포제. 이걸 우리가 이제 톱신페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그래서 이 상처를 보호하고 치료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옛날 말로 아까진기? 우리 상처 나면 발랐던 아까진기. 지금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머큐로크롬인데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약. 우리 옛날에 빨간 약 바르면 다 만병통치약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요런 톱신페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뭐 락발삼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분 증발을 방지해 주고요. 상처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수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혹 여기에다가 뭐 페인트를 발라준다거나 아니면 파라핀을 이렇게 발라준다거나 어쨌든 침투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 다이센엠 같은 경우에는 살균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다이센엠입니다. 58번. 흙쌓기 작업 시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라앉을 것을 예측해 더독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자연 상태는 1이고 다져지면은 0.9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져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이게 가라앉게 되거든요. 흙이라는 게 흐트러진 상태에서 점점 다져지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높이에 만큼 쌓으려면 더 돋아서 흙을 조금 더 해서 다져줘야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되거든요. 흙이라는 거는. 그랬을 때 계획된 높이보다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거를 우리는 더돋기 혹은 여성토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를 더 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m를 쌓고 싶다. 높이 3m, 여기서 이렇게 3m를 쌓고 싶다면 3m를 쌓을 게 아니라 3m 30cm를 더 쌓아야 나중에 3m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 정도를 아예 더 쌓아줘야 내가 원하는 높이에 쌓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59번. 골프장 잔디밭에 떼밥 넣기 두께. 자, 떼밥 넣기는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잔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잔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사이가 비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흙을 넣어서 얘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떼밥 넣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잔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상경이 번식돼서, 그러니까 발달해서, 러너가 발달해서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혹은 지하경이 발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상경이 발달하면은 지상으로 뿌리줄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포복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포복경을 보호해주거나 혹은 이렇게 평탄성을 좋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게 떼밥 넣기입니다. 이때 잔디의 떼밥의 두께는 1cm가 안 되게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떼밥 넣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오래된 잔디밭에 통기성을 좋게 해서 구멍을 뻥뻥 뚫어요. 우리가 이거를 통기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기 작업.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 스파이킹, 뭐 슬라이싱, 뭐 코어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기 작업 후 이 구멍을 메워주기 위해서 떼밥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이 구멍을 그대로 놔두면 뻥 뚫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기 작업 후 평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떼밥 작업을 합니다. 반드시 포복경의 건조를 방지하고 평탄성을 좋게 해주고 통기 작업 후에 하는 작업이 떼밥 넣기입니다. 자, 떼밥 넣기 후에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이후에 매트 쓸기를 한다거나 매트 쓸기를 해야지 이 흙이 골고루 쫙 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관수입니다. 관수. 물을 줘야지 얘가 그 사이사이에 쏙쏙쏙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떼밥 넣기는 이런 것 때문에 하고 그 이후에는 후행 작업으로는 매트로 쓸어서 넣고 그 다음에 관수를 해주는 게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 60번. 수목의 굴치시 흉고직경에 의한 식제품. 자, 아까 그 1회차에서 굴치시에, 그러니까 나무를 분을 뜰 때 흉고직경에 의한 품을 쓸 거냐, 혹은 근원직경에 의한 품을 쓸 거냐, 수고에 의한 품을 쓸 거냐, 이 얘기를 잠깐 아마 했을 겁니다. 자, 은행나무, 벚나무, 메타세카의 튤립나무, 플라타나스입니다. 튤립나무는 백합나무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아까 백합나무로 아마 설명을 했을 건데요. 자, 우리가 규격을 쓸 때도 HB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흉고직경 품으로 지정할 때 그 나무를 그 식제품을 적용합니다. 얘는 뭐 그 품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HB로 하는 건 요거, 그 다음에 수고로 하는 거는 상록침엽 교목이라고 그랬어요. 상록침엽의 경우 이렇게 식제품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가 중복된 문제가 있을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중복된 문제가 조금씩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럼 반드시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구나 생각하시고 반드시 표시를 따로 해주셨다가 내가 못 외웠다 싶으면 그런 것들은 빠뜨리지 말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차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